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내용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변수로 여겨지는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날 방미할 것이다. 나와 광물 협정 서명하길 원한다. 이런 속보 지금 전해지네요. 네, 그 미국이 굉장히 아주 세게 밀어붙여서 조금 좀 젤렌스키가 좀 뒤로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 쪽 요구도 조금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식통들 얘기를 보면은 5천억 달러 그 조항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그 당국자 얘기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그런 조항이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트럼프도 지금 뭐 이제 젤렌스키가 금방 온다고 하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백악관에 가서 아마 협정에 서명할 것 같은데 그 실무자 간에는 이미 합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당초 협상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5천억 달러, 우리 그 돈으로는 부분이 네. 빠지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또 요구했던 게 이제 확실한 안전 보장인데 그렇죠. 강조 그거는 들어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조금씩 이렇게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광물 개발에 관여한다는 자체가 안전 보장이라는 입장을 계속 미국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발씩 양보를 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5천억 달러는 빠지고 그다음에 뭐 완전한 안전 보장 이런 부분도 빠지고. 네. 원래 그 미국이 요구했던 게 이제 개발 수익이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기금을 만들어서 네. 돈을 계속 넣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일에 빠르면 방미를 한다. 뭐 이런 내용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또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 봅니다. 미국과 러시아 밀착하는 흐름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방위 예산을 궁극적으로 50% 감축하겠다고 말한 일은 푸틴 입장에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지난주에 그 미국 국방장관이 5년 동안 매년 8%씩 그 국방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메모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근 50% 정도 삭감이 되는 건데 여기 대해서 푸틴이 어제 보도된 그 러시아 TV하고 회견하면서 그 구상 참 좋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는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짜로 그렇게 하면 우리도 50% 감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원하면은 동참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방위비 같은 경우는 GDP의 약 8.7% 정도로 알려져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요. 네, 지난해.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도 지금 인플레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도 이게 뭐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해서 돈을 좀 아끼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쭉 유럽의 특히 나토 회원국들한테 그 방위비 지출 늘리라고 압박한 것도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지 방산업자는 아니거든요. 방산 관련 주에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이슈긴 한데 향후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비를 삭감하겠다, 줄이겠다. 근데 이게 의회에서도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죠.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미국 네. 의회 내에 초당적으로 반대가 심할 거다. 물론 그 펜타곤 내에서도 반발이 많고 그런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격렬하게 반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그 지로는 중국하고 러시아 위협을 억제하려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미국의 그 연방 그 예산의 재량 지출 부분의 한 48%가 방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줄이는 대신 국내 경제하고 산업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에 쓰는 돈을 좀 줄이고 동맹국들한테는 더 방위비 지출을 좀 요구하고 그렇죠. 큰 그림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내 일자리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른바 국제 경찰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나토 주요 동맹국들한테 이제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핵무기 감축이라든가 군비 경쟁 완화 같은 것도 트럼프가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선 내용하고 좀 종합해 보면 미국도 국방비를 줄이고 러시아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자기들도 줄이고 중국도 줄일 수 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군비에 대한 경쟁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동맹국들한테는 더 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네. 셈이죠. 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이 지났고요. 이제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G7 화상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G7하고 연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계속할 것이고 러시아 제재도 계속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죠. 그 전쟁 3주년 기해서 G7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G7하고 연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러시아 제재를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G7 결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좀 미국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외교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상황이 타개되길 기대한다 하면서도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평화 실현 과정에서 잘못된 교인이 도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 보고 너무 독주하지 말라는 것을 슬그머니 이게 시사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어떤 내용 얘기했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이기를 네. 유럽하고 인도태평양 안보가 점점 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군 문제 이런 북러 군사협력 진전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 이와야 일본 외무상이 어제 회견에서 이제 G7이 이제 회의를 했으니까 공동성명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총리가 회의에서 강조한 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요미우리가 그 러시아 비판 수위를 놓고 지금 그 수위 조절을 하는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는 캐나다 주최로 열린 거죠. 캐나다가 올해 네. 의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도 포함해서 한 40여 개국 정상들이 이번에 정상하고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회의에 참석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이제 오는 28일에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속보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유럽연합도 EU 우크라이나 광물 파트너십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네. 2021년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 그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유럽연합이 조금 좀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 4년 전 그 MOU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게 뭐 일부 외신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새로운 건 아니다. 그 동안에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박차를 가한다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네.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점을 좀 은근히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윈윈이다. 네. 서로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좀 밥상에 숟가락을 좀 슬그머니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난 그렇죠. 2021년에 체결된 MOU니까 네.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원자재 채굴하고 가공하고 네. 하면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탈탄소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거 돕겠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회기 대변인이 또 이런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경쟁하려는 게 아니다. 이제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 이익 이렇게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그런 거다. 윈윈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은근히 대비를 시켰습니다. 윈윈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MOU 이행 2021년에 체결된 이걸 다시 꺼내든 건 다분히 좀 트럼프 행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이런 행보는 지금 계속 연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진핑과 푸틴도 통화를 하고 찐친입을 좀 강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해서 네. 뭐 평화협정 밀어가기로 하고 요즘에 네. 이제 트럼프가 아주 푸틴을 화끈하게 밀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조금 좀 여기 대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푸틴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외신들 분석이 이렇게 종전협정을 매결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밀접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가 그런 걸 계산을 하는데 푸틴이
양다리 걸쳤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퇴짜를 놓은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하게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 같지만 시진핑하고 푸틴이 우리는 그래도 끈끈한 그야말로 찐친이다. 이걸 과시했다는 겁니다. 네. 통화 내용 중에 또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 그 네. CCTV 보도를 보면요. 시진핑이 이제 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고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 지원하며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제3자를 겨냥한 거 아니고 제3자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그다음에 제3자는 미국일 그렇죠. 그리고 네, 양국 있는 거죠. 네. 발전과 외교는 장기적인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이렇지만 그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크렘린궁도 성명을 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세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안정화 요인이다. 외부 영향 받지 않고 누군가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비슷한 투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 달여 사이에 2차례 통화를 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취임식 직후 화상회담을 통해서 전승절 행사에도 서로 이제 서로 초대했죠. 초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통화한 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3년 된 거와 기해서 이제 통화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트럼프 이제 푸틴 편들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점에 이제 시진핑한테 전화를 한 것도 이거는 이제 통화는 푸틴이 먼저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련에 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보면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하고도 밀착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도 계속 좀 그렇죠. 긴밀한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전반적인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역 닉슨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게 닉슨 네. 때죠. 그 냉전 때죠. 1960년대 옛소련 하고 중국이 그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2년에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소련을 견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닉슨 전략인데 지금은 그 상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 이제 러시아를 네.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역 닉슨 전략을 지금 트럼프가 쓰는 모양인데 이거 잘 안 먹힐 거다. 네. 푸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유럽에서 지금 그 있는 그 미군 전력을 조금 줄이고 대신 이제 아시아 쪽에 와서 중국 견제를 더 강하게 하려는 게 트럼프 2기 그 백악관 참모진의 생각인데 그것도 녹록지가 않을 거다. 푸틴이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게 이제 존스 홈스키스 대학 그 교수 지적이기도 합니다. 앞서선 어떤 분석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나 마음 먹었던 부분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그래서 분석도 트럼프가 이런 나오니까요. 네. 것까지도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죠. 마크롱이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만나고 해서 뭐 네. 비유도 좀 마치고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했다는 분석이거든요. 평가가,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안보 관련 지출을 늘리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고 나도 트럼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도 무역 관련해서 이런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희망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좀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유럽하고 동시에 관세 전쟁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푸틴의 경우에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푸틴도 네. 어제 그 러시아 국영방송하고 회견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은 뭐가 유리한지를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관세를 매기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인플레를 높이고 상품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트럼프를 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하는 식으로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월도 거의 뭐 다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곧 3월이니까요. 3월 하면 사실 지난 3일에 캐나다, 멕시코 상대로 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게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마크롱하고 공동 회견하면서 네.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계속 일정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 보편 관세 이제 부과하는 거 멕시코하고 캐나다 상대로 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상호 관세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이건 미국에 참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세는. 다시 네. 유동성이 많아지고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부유해질 거다. 이렇게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까지 유예한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을 그렇죠. 네.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멕시코가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네. 기자회견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못마땅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멕시코가 자체적으로 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정례회견에서. 그러니까 멕시코에게 아마도 중국의 관세를 부과해라라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 멕시코도 그래서 그런 하겠다라고 관측입니다. 밝힌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지난주에 그 멕시코 경제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하고 만났고 지금 실무팀이 거기 남아서 계속 협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얘기는 셰인바움 대통령 얘기는 오는 28일까지 현지 시간 금요일까지 미국하고 중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요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인바움 대통령 또 뭐 미국과의 경제 관계 우선이다. 일단 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강조를 미국, 한 멕시코, 거군요. 캐나다 무역 합정을 우선시 해주길 요청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통제 강화를 하겠다,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잖아요. 아주 뭐 계속 네. 몰아붙이는 걸로 보입니다. 블룸버그가 그저께 여러 명의 그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에 일본하고 네덜란드 쪽하고 이제 협상하면서 지금 이제 그 특히 일본은 첨단 반도체 디자인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첨단 반도체 노광 장비 이제 공급하는 ASM, 회사니까 네. 지금도 제안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더 세게 해라. 그러면서 미국의 그 자기네 회사들이 이게 적용하는 그 수준까지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별도로 지금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저사양 반도체가 있는데 그것도 양하고 종류를 더 제한하는 것도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역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뭐 네. 계속 연장선상이다. 그렇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블룸버그는 중국의 그 기술 굴기 압박인데 이건 뭐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도 계속됐는데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더 무게를 두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규제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려면 최소한 몇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일본이나 이제 이런 네덜란드 아마 우리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동맹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가 넉넉하게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조금 상황을 더 두고 보자 했는데 백악관도 그렇고 뭐 일본, 네덜란드 모두 논평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은 계속해서 견제하고 누르려는 가운데 최근 몇 달간의 중국의 첨단 이 산업 쪽의 동향을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익 세계에서는 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화웨이 첨단 AI 칩 수율이 2배 향상됐다. 미국의 견제에도 이런 보도가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수율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생산품 대비 이제 정품 네. 비율인데 이게 가장 최근에 40% 수준까지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제품이 어센트 910B인데 이거보다 성능이 개선된 그 어센트 910C 이런 이제 최근에 출시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수율 향상은 이 어센트 칩 생산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컨설팅 업체 관계자 얘기도 화웨이가 수율이 40% 정도가 된 거는 지금 엔비디아 H100A1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게 대만 TSMC인데 거기 수율 60% 정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 수율로도 상용화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도 이 수율을 잡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가장 계속해서 중요하죠. 지금 얘기가 나오고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수율이 뭐 전해와 비교해서 2배 가량 높아졌다. 그런데 수율 60%가 목표고 시진핑 주석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네. 자국 업계들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가장 이제 시장을 쥐고 있는데 엔비디아 거 말고 이런 것도 국내 걸 더 많이 사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시진핑도 지난주에 그 최근에 그 이례적인 IT 기업 대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했죠. 네. 간담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 지난주 이 포럼에서 그 중국 첨단 기술의 핵심과 영혼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많이 가라앉았다. 더 빨리 부상할 거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한 걸로 그렇게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그 화웨이 창업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향후 5년 안에 중국 기술의 어떤 생사가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네. 했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첨단 기술 쪽으로 좀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 수가 있는데 또 화웨이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면 화웨이는 그 반도체 중국 내 그 SMIC하고 협력해서 이제 어센트 시리즈를 생산하는데 지금 그 네덜란드가 이제 첨단 그 노광 장비를 주지 않으니까 네. 이거 없이 이른바 N2 공정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910C 프로세서 이걸 한 10만 개, 그다음에 이제 구형인 910B 칩은 한 30만 개 정도로 생산을 늘릴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화웨이는 현재 중국 내 AI 칩 생산이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동안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중개업체다 이런 명문을 내세워서 소송하고 조사를 철회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 얘기는 지금 이거 말고 바이낸스하고 크라켄 같은 데 소송도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리프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관련 소송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어떤 그런 여부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취소되지 않겠느냐. 일단 앞으로는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법을 제정할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대형 은행 같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리플랩스 그러니까 XRP 발행사인데 여기에 대한 SEC 소송 추이도 주목된다. 이거는 이제 상품으로 분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권 분류와 그렇죠. 증권 분류 여부하고도 거죠. 관계가 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암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실 가능성이 지금 제기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 연동 암호 자산이죠. 이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 암호자산 정책 책임자가 데이비드 삭스인데 이 사람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법이 있어야지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 사람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간밤 사이에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빠졌죠. 9만 달러 아래까지 지금 내려오는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입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규제 입법이 논의되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변동성이 좀 늘어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테더 이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달러와 미국이 연계된. 2014년부터 발행을 했는데 대형은행들도 테더하고 경쟁하기를 원하지만 그동안에 관련 규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저했는데 이렇게 의회가 이제 입법에 들어가면은 기관 투자자 자금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투자로 또 유명한 회사인데 스트래티지 관련돼서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최근 한 주에 한 2만 한 300개 이상을 더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유량이 한 5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시가로 치면 한 474억 달러. 이게 그 매수가보다 한 140억 달러가 더 많은 걸로 그만큼 차익을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온 회사.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얼마큼 보유하고 있고 사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원래 이 주목이 회사는 되는데. 네. 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CEO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일반 기업이 이게 그
빅테크들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하려면은 비트코인을 재무적으로 보유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일단 가격은 좀 빠졌죠.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업무 성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이메일을 머스크가 이제 연방 공무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했다고요. 예, 말이 많습니다. 네.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날 보내가지고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까지 데드라인을 딱 정하면서 당신이 지난 한 주간 일했던 업무를 5가지로 요약해서 보내라. 안 하면은 그만두겠다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죠. FBI나 이런 뭐 국무부, 국방부 같은 데는 내 지침으로 꼭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다치에 있는 그 한 20명 이상의 직원들도 우리는 그런데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퇴진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춤하는데 뭐 머스크는 지금도 또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그 마크롱하고 회견하면서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 참 천재적인 구상이다. 그 뭐 일 안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밀어줬는데 워낙 지금 반발이 거세니까 조금 좀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효율부 내부에서도 뭐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전문 기술자 21명이 집단 사직을 표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